자, 2018년 서울시 대비 실전동형 모의고사 7회 해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자, 여러분들 1번부터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그 파트죠. 조선 후기 역사서. 하여튼 우리 역사서 파트는 다 좋아하죠. 그쵸? 막 풀면서 18 막 이러고. 분명히 어저께 외웠는데 뭐 이러면서. 조선 후기의 역사가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종희와 유득공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종희는 동사라는 책을 썼죠. 동사. 그 다음에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책을 썼어요. 발해고라는 책이죠. 이 동사라는 책은 이 부여, 고구려 뭐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뭐 이런 나라 중심이죠. 특히 고구려 중심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고구려 중심이다. 그 다음에 발해고는 역시 뭐 발해사를 쓴 거니까. 그러면 이 동사와 발해고는 이렇게 의미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좀 말을 바꿔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말로 바꾸면 반도사관의 극복. 뭐의 극복? 반도사관은 뭐죠? 우리나라의 역사적 진행 공간이 한반도에 치우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반도사관인데, 이걸 이제 극복한다는 것은 만주라는 지역을 우리나라의 역사적 진행 공간으로 편입시키는 거죠. 맞는 설명이에요. 반도사관의 극복 이런 거와 관련돼 있죠. 우리가 발해고에서 이 남북국의 형세다 라는 것도 반도사관을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이익, 동생 이름은 손해인가요? 알았어요. 한번 해본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공기가 어떤가. 제가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한번 해본 거예요. 알았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준비된 게 있으니까. 사실 없어. 이익은 이익은 실학자죠. 이익은 동생 이름 손해는 좀 그렇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장 개그도 아니고 이거는 뭐 상무 이상의 개그죠. 이익은 실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중농학파죠. 중농학파 실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중농학파 실학자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 성호사설이라는 백과사전을 쓰죠. 이익의 호가 성호사설인데, 이 성호사설이라는 백과사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5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이제 백과사전식 서술인데 5권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수업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예요.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 이렇게 5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 경사편에서 이 사, 이게 이제 역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된 서술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역사가의 임무, 이 성호사설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역사가의 임무는 무엇이냐? 시세를 파악하는 거라고 했죠. 시세. 역사가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주는 것. 이게 역사가 해야 될 임무라고 그랬죠. 시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역사 서술의 방식. 서술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시세를 파악하면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이 행불행,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이런 거를 얘기해 주고, 만약에 행이면 왜 좋은지, 불행이면 왜 안 좋은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좋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비라고 하죠. 이게 역사서술의 방법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저기 써 있는 것 같아요. 이익은 역사의 원동력을 시세,
행불행, 시비의 순서로 보았다. 이게 이제 서술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한치우는 해동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실증적으로 정리하였다. 자, 화살표 좀 빼고 밑에다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필기 하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한치운의 해동 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치운의 해동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여기서는 문제를 안 물어봤는데. 기전체. 그렇죠. 기전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우리나라 메이저 기전체 3대 사서, 삼국사기, 고려사, 해동역사. 이게 기전체 사서죠. 근데 이게 해동역사가 어떤 책이냐면 중국과 일본의 자료 500여 종을 참고하여 중국, 일본의 자료 500여 종을 참고하여 단군 조선서부터 고려 말까지를 기전체로 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제가 저희 학부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학부는 아니죠. 대학원 다닐 때 우스갯소리 얘기해 줬잖아요. 이걸로 논문을 쓰면 졸업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다. 기전체 사설을 이렇게 쓰면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죠. 아니야. 그러면 이쪽 지금 선지를 보면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실증적으로 정리한 책이 조선 후기 역사서에 있느냐? 아, 있지. 이게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크로스 해놓은 거네요. 그죠?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은 야사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의 정치, 문화를 실증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책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연려실기술이 뭐로 또 기억해야 돼요? 기사본말체. 사건을 중심으로 쓴 거죠. 뭐를 중심으로? 이게 기사본말체죠. 그래서 이걸 제가 수업하면서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이 조선시대 정치 문화를 야사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태조서부터 조선의 숙종까지 쓴 건데요. 숙종 때, 자 보세요. 숙종 때 하면 환국이죠. 우리 중석이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환국하면 딱 이 인물 하나만 떠오르죠. 누구죠? 그렇죠. 우리의 춘택씨. 조선의 오무파탈.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줬는지 알겠죠? 김춘택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를 보면 자세히 나와요? 연려 실기술에 보면 자세히 실려 있어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번 선지는 앞부분에다 한치운의 해동역사라고 해놓고 뒤에다 뭐에 대한 서술을 해놓은 거죠? 연려실기술에 대한 서술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네요. 문제 막 풀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막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홍여하는, 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패스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홍여하는 동국통감을 강목체로 재정리한 동국통감제강을 서술하였다. 자, 동국통감은 성종 때 서거정이가 쓴 책이에요. 제가 동국통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사서다. 최초의 뭐다? 장편사서다. 이게 편년체로 쓴 거죠.
이거를 현종 때 홍여하라는 사람이 강목체로 바꿨는데 그 강목체로 바꾼 책이 동국통감제강이에요. 그러니까 동국통감을 펼쳐놓고 현종 때 홍여하라는 사람이 이거를 무슨 채로 바꾸기 시작해요? 강목체로 바꿨는데 그 책을 동국통감제강이라고 써요. 이 제강이라고 하는 건 강목체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메이저급의 역사서는 아닌데 우리가 선지에 나왔으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이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뭐를 물어보는지 모르시죠? 시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어려워요. 현종을 물어보니까 작살나는 거야.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서 내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현종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1번 문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렇죠? 오늘도 예상이 되죠? 이게 동생 손해에서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요. 자, 2번 맞아요? 알았어. 씨야 진짜 짜증이 또 날라가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최지몽이 별동벌이 잠미원을 침범했으니 나라에 반드시 역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했대요. 왕규는 광주 원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번은 밤에 왕이 깊이 잠든 것을 보고서 자신의 부하를 왕의 침소로 잠식시켜 시해하려고 했다. 왕규의 난이네요. 왕규라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전체 역사 속에서 다 한 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 기억이 안 나. 왕규의 난.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사이를 찾는 거니까요. 왕규의 난은 해종 때 일어나요. 해종. 그러니까 고려 시대 초기.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이렇게 가죠. 이게 해종 때 일어난다. 해종. 자, 왕규의 난을 누가 진압해요? 뭐라고? 김원창? 정신 차리고. 왜 김음돌이라고 그러지? 누구죠? 왕식념이라는 사람이 진압을 하죠. 그래서 이 왕식념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추대해요? 그쵸? 둘째였던 정종을 왕으로 추대해서 해종을 이제 제끼고 정종이 왕이 되고. 근데 이제 이 왕식념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예요? 서경이라서 서경 천도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다른 호족들의 반발로 실패하죠. 이게 얼마 전에 지방직 문제에 나왔던 거죠. 서경 문제에서. 그렇죠? 봤죠? 왕식념이 이걸 진압을 해요.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 시기는 해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로 가봅시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이래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모두 저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5대 조정에서 정치와 교화가 잘 되었거나 잘못된 사적을 기록하여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것을 조목별로 알아겠습니다. 5조 정적평이네. 이건 5조 정적평 아니에요? 5조 정적평. 사료 그대로 분석하면 5조 정적평. 누가 쓴 거예요? 최승모가 쓴 거죠? 그럼 왕은? 쌍둥이죠? 더블 티칭하고 있어요? 쌍둥이에요. 성종과 최승로는 쌍둥이라고 그랬죠, 제가. 5조 한번 대보자. 태조, 그 다음에 해종,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경종. 여기서 이제 광종을 신랄하게 씹어댄 거죠. 시발 시발. 이게 5조 정적평이죠. 5조 정적평의 내용은 광종을 씹었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그걸 물어보면 오주정적평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뭐 광종을 칭찬했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단어 하나도 몰라도 돼. 기출도 딱 그거 한 번 됐으니까.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해종부터 성종까지. 이 경종 다음이 성종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자 잘라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던 일 아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던 일이 아닌 거 찾으면 되죠. 자 문제 파악되셨죠? 파악만 되면 뭐해? 자 광덕과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써보세요. 누구죠? 광종이죠. 사색공복제에 입각하여 전시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시작전시과죠. 시작전시과라는 말이 있어요? 경종이죠. 시정전시과. 발해 왕자인 대강현에게 왕계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건 대강현을 왕족으로 우대해 준 건데, 그럼 대강현이가 발해 왕자 대강현이가 고려로 언제 귀순했느냐 이거잖아요. 우리 이 귀순 연도도 외웠는데 그 안 외웠어? 여말 선초할 때요.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과정 할 때 이거 아니 남할 여초할 때 신라 말부터 고려 초 건국과정 할 때 궁예 견원 이런 거 수업할 때 이거 쭉 해서 공산전투 뭐 고창전투 이런 거 할 때 이거 했었거든요. 발해 왕자 대강현의 귀순. 그러니까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게 언제죠? 936년이죠. 고려가 후삼국을 뭐 한 거? 통일한 게 936년이에요. 그렇죠? 924년. 이건 발해 왕자가 귀순한 건. 그러면 발해 왕자가 귀순을 해서 이 시기는 태조네. 태조네요. 태조. 그럼 이건 답이네. 그냥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간 걸 찾는 거니까. 승려의 면학을 위해 광학보라는 장학재단, 승려 장학재단이죠.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죠? 정종이죠. 우리가 이 보는 제일 많이 나오는 보가 뭐예요? 광학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2보죠. 제2보는 어느 왕 때죠? 광종.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아 광학 보니까 광종이구나 이러면 안 돼. 광종 때 제2보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 다에 들어갈 농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가는 씨앗을 밭 이랑에 뿌린다. 밭 이랑은 물기가 빨리 마르고 햇볕을 쬐다. 나는 고랑에 씨앗을 뿌린다. 그늘지고 촉촉해 씨앗이 쉽게 싹튼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좋은 점이다. 언제 배웠지 이걸? 아 이항법 할 때 배웠죠. 밭농사법 하면서 농종법 견종법 할 때. 여기가 뭐야? 여기가 고랑이야. 그렇죠? 근데 원래 제가 수업할 때 농종법은 이랑 고랑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둑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그냥 밭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씨앗을 뿌려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뚝 위로 올라가서 씨앗을 뿌리는 것. 그 다음에 이 고랑에다 씨앗을 뿌리는 것.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농종법.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해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견종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중석이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템풀 문제네요. 빈칸 채우기. 제가 뭐 제일 싫어하는지 알죠? OX, 빈칸 채우기 이런 거. 다 찢어버렸네. 지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푸는 문제 방식으로 문제를 나오고. 지금 남쪽에서는 모두 이거 틀렸다고 또 위로받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틀렸다 이러면 안 돼.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지금 남쪽에서는 모두 이것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것은 노동력이 논에 벽실을 뿌리는 것보다 5분의 4나 절약이 된다. 이 양법.
답이 없어. 이거 논종법이 아니죠? 빨리 바꿔, 빨리 바꿔. 자, 답은 2번이에요. 농종법, 견종법, 이양법. 답이 없을 뻔했어요. 알겠죠? 이런 걸 오타라고 하죠. 4번. 조선시대 식량역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고려시대 식량역천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학계에서 논란이라서. 그러나 조선시대 식량역천은 잘 나옵니다. 7반 천역이죠. 신부는 양인인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7명이죠. 7명이 아니죠. 7부류죠. 제가 수군 왜 힘든지 얘기했죠? 배를 타서 노를 저어보면 안다. 제 친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조종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조종. 그래서 올림픽 저기 뭐죠? 거기 그쪽 미사리 그쪽에 가면 조종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데리고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와, 싸움 날 뻔했어요. 때릴 뻔했다니까 내가. 와,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와,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2, 3일만 하면 여기 활배가 이렇게 생기겠던데? 와,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수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조례, 일수. 이 조례는 관청자벽, 일수는 고을자벽, 그 다음에 나장은 형사, 그 다음에 조운, 운반하는 사람들, 조세 운반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조절. 그 다음에 역에서 말 관리하는 사람들을 역졸. 그 다음에 봉화 관리하는 사람들을 봉수. 이렇게 얘기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잡세꾼으로 편성되었다 라고 되는데, 이 잡세꾼은 영진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잡세꾼이라고 보면 돼요. 양반을 제외하고. 양반은 잡세꾼에도 편성이 안 되는데, 영진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서리, 향리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술직 중인들, 이건 기술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양역천, 그 다음에 노비, 이런 사람들은 다 잡세꾼이에요. 오케이 말이? 신부는 양인이었으나 천역에 종사했다. 맞고. 조운이나 형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를 뭐라고 하죠? 조졸. 이거를 나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4번. 매매 상속 징해의 대상으로 장례원의 관리를 받았다. 이거는 노비죠. 노비. 신양역천은 노비가 아닙니다. 이 장례원은 세조 때 만들어지는 사법기관이죠. 노비 관련 노비 소송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에요. 노비소송 전담. 사법기구죠. 장례원도 물어보면 왕을 잘 물어봅니다. 왕. 장례원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걸 잘 물어보니까 세조라고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선지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한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지, 내가 장례원을 외웠는데 내가 세조라는 것을 지금 잊혀질 때 돼서 이렇게 딱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픽스를 시켜놓고, 이런 작업들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잘못하면 문제만 풀면 안 돼요. 문제를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4번. 5번.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본위원회의 목적,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조국의 완전 독립을 촉성할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 원칙을 아래와 같이 의논하여 정했다.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권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할 것,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뭐야? 단체를 찾고 니은은 무슨 원칙을 찾으라는 거네? 이거? 한번 보죠. 쓰라는 대로 쓰세요. 먼저 써볼게요. 좌우 합작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요청. 자, 우리가 필기한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요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개혁. 네 번째가 친일파 청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려고 1, 2조를 주지 않고 3, 4조를 자료를 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할 때 배운 거죠? 좌우합작 7원칙. 이게 좌우합작 7원칙 중에 우리가 필기 노트에다 썼던 4개예요. 4개. 이게 좌우합작 7원칙이 되죠. 자, 써보는 거예요. 좌우합작 7원칙은 46년 10월에 좌우합작 7원칙이 만들어져요. 좌우합작 7원칙을 만든 단체는 당연히 좌우합작위원회겠죠. 좌우합작위원회는 46년 7월에 만들어져요.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든 사람은 이름이 좌우합작이에요. 알겠어요? 여운형과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 그 다음에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이 만든 거죠. 근데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승만의 정업발언. 이승만의 정업발언이 뭐 주장하는 거였는데? 나만 단독 정부 수립하자?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의 정업발언. 46년 6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본위원회를 좌우합작위원회로 찾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료가 뭐예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떠올라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한 건 유엔 총회죠. 유엔 총회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47년 11월의 내용이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유엔 그 감시위원단, 한국 유엔 감시위원단을 만들어서 남북한 총선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소련이 이제 거부해서 안 하는 바람에 유엔 소총회가 48년 2월에 열린 거죠. 그래서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남한 총선거가 단독으로 결정이 되자. 이때 이제 김구가 반대를 하면서 남북 협상이 추진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근데 유엔 총회와 이거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김구는 기억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기 기억에 이름이 없죠. 그러나 니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당연하죠. 김구는
이 세력이에요. 이 세력. 알겠어요? 선생님, 아니 김구는 우익이잖아요. 이승만과 그거는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같았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김구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세력이에요? 통일정부 세력이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지지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지지했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이 단체, 제가 아쉬움을 토로했던 건 뭐예요? 김구가 지지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단체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지지, HG, 이걸 뭐야 이게. 들어갔어야 되지.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김구가 들어갔으면 여기 포지션이 김규식이 아니고 여기에 김구가 들어가면 이 단체의 어떤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김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추석이에요, 추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끝까지 반대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한국민주당 이런 애들 아니에요. 한민당 이런 새끼들. 근데 한민당이 뭘 표방하고 있었어요, 계속. 임시정부 지지하고 있었죠. 그럼 그런 새끼들 입을 막으려면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임시정부 지지한다고 헛소리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걔네들. 걔네들이 무슨 임시정부를 지지해. 아무튼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자세히 얘기 드렸던 건데, 미 군정은 처음에 기여 활동에 미온적 태도가 아니고 지지를 했죠. 근데 나중에 지지를 뭐 해요? 철회하죠. 왜 철회한다는 것까지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가만히 보니 분단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죠. 분단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47년 3월이 되면 철회를 선언하죠. 응? 이거 47년 3월이 되면 철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지만 이걸 이따위로 철회하면 어떡하냐, 이씨. 그래서 막 반발했던 사람이 여운형이죠. 어떻게 됐겠어요? 죽죠. 제가 여운형 암살을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좌우합작 암살.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극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지금은 아니겠죠, 1990년대까지도 좌우합작이라든지 통일 이런 거 운운하면 다 뭐라고 했어요? 다 빨갱이라고 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야. 응? 뭐 인정사정 없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여튼 뭐 통일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가는 거야. 자, 4번.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은 니은의 토지 개혁안에 찬성하였으나, 니은의 토지 개혁안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박헌영은 공산주의자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토지 개혁에 대한 방안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이건 잘못됐죠. 박헌영이는 조선공산당, 해방 이후에 조선공산당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고, 공산주의자니까. 그리고 친일파 처벌 방안에는 반대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적극적으로 찬성하죠. 좌익들은 친일파 처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우익들 중에 일부가 뭐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민주당 같은, 아까 전에 그런 애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처벌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제가 요즘에 뭐 북미회담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그 동북한일연군 김일성 빨선 활동을 제가 전공하면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건 하나가 딱 뭐냐, 북한이 우리보다 나은 거, 다른 건 다 없는데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우예요. 북한은 지금도 평양에 제일 좋은 아파트 있죠. 거긴 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살아요. 그렇다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뭐 친일하면 3대가 먹고 산다. 이건 비극이죠, 비극.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거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근본이에요, 근본. 뭐 그들이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못 살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새끼들, 그 후손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 그런 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김일성 자체가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건 자신들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대우는 철저히 해줬겠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의 친일파 처벌 방안은 매우 강경했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강경했어요. 특히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일반적인 우익은 김구 같은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은 친일파 처벌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달라붙은 기생충 같은 새끼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송진호, 김성수, 이런 한국 민주당 새끼들, 그리고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 이승만이 만들었던 그 정당들, 그 당들에서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이었죠. 제가 얘기했지만 이승만이는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자꾸 이승만을 독립운동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독립운동 자금이 욕심나서 운동을 하는 척 했다는 거니까.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에 욕심이 있어서 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도 왜 된 거예요? 돈 때문에 한 거야, 그 사람은. 대통령을 하면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누구랑 같죠? 6번. 이거 답은 얘기했나요? 6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 이거는 그러면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은 이걸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1896년 2월 아관파천, 1897년 2월 컴백궁. 그래서 제가 정확히 1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러시아 어학연수 갔다 온 거죠? 야, 많은데 한 명도 안 웃었어. 썩소도 없어. 이런 것도 없어. 와. 수업 그만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있는 청년.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사장이 돼서 1904년부터 1910년까지 발행됐던 신문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볼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한성주보. 이전에 한성순보가 있었는데, 한성주보는 1886년에 갑신정변 때 폐쇄됐던 방문국이 다시 오픈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방문각 아니에요. 방문각은 우리 라이벌이, 알겠어? 방문국. 그 다음에 1888년까지. 한성주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최초의 상업 광고, 최초의 사설. 최초의 상업 광고와 사설이 게재됐다. 자, 이런 건 이제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틀렸어, 2번도. 호적의 신분 대신 직업을 적는 양인. 호적의 신분 대신 직업을 적는 게 뭐야? 호구조사 규칙. 이 호구조사 규칙은 뭐 할 때 배웠어요? 근대 사회사편에서 배웠죠. 신분제 사회가 평등제 사회로 바뀔 때,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고 호구조사 규칙이 1896년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신분 대신 직업을 게재했다.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백종 빼고 도살업자 뭐 이렇게 쓴 거니까. 근데 이 방법이 일제시대 때도 계속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923년에 조선형평사 이런 게 나온 이유가 이 호구 기재 방식이 그대로, 호적 기재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서 일제시대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896년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선생님, 1월일 수도 있잖아요. 4번.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는 관리. 이거는 광무개혁 때니까 적어도 이 이후 아니겠어요? 이 이후에 1897년 10월에 광무개혁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가 구분하라고 했는데, 이
지계 발급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인증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 지계를 발급하려면 토지 조사 사업을 해야 돼요. 양지가 양자가 뭐예요? 헤아릴 양자죠. 그러면 이 지가 뭐예요? 땅지자죠. 그럼 땅을 헤아린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양전 사업 한 거죠. 이제 이거 후에 뭐를 발급한 거예요?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 지계 아문을 설치한 거죠. 이게 1901년이에요. 지계 발급이죠. 그리고 이 지계 발급은 그러면 1901년 지계 아문이 설치되면서 발급돼서 러일 전쟁이 터질 때 중단되거든요. 그리고 이 지계 발급은 일부 지역에서 된다고 그랬죠? 전국적으로 지계가 발급됐다 이러면 안 돼요. 일부 지역에서 발급됐다. 그리고 이 지계가 발급되는 게 우리 역사에서 왜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일제히 토지조사 사업의 실시 명분,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너희 나라는 전 근대적인 왕토 사상을 기반으로 토지를 운영하고 있던 나라다.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토지조사를 새롭게 하겠다. 이게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의 명분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전에도 뭐를 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토지 소유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던 나라죠. 그러니까 왕토 사상을 기반으로 토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거는 발급하는 관리니까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정확히 연도수를 써보면 1901년부터 1904년까지라고 해야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문제 취지에 맞춰서 보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밑줄 친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 금나라를 상국으로 대우하는 일에 가부를 의논하게 하자. 모두 불가하다고 했대.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금나라를 상국으로 대우하지 말자. 그런데 이 사람과 척준경만이 찬성하고 나섰다. 그럼 척준경의 배프를 찾으면 되죠. 이자겸. 그죠? 이자겸과 척준경은 배프예요. 역사가들은 단지 왕의 군대가 반란한 적을 친 것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낭가와 불교, 이 낭가와 불교, 이 양가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과 4대당의 싸움이며 진치사상과 보수사상의 싸움이다. 나는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이다. 그럼 이 전자의 대표는 묘청이죠. 묘청. 그러니까 얘는 이자겸, 가는, 나는 뭐 묘청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인물을 찾는 문제니까. 그래요. 문제가 이렇게 내줘야죠. 이자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묘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이렇게는 그래도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공부도 하면서 사료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문제라는 것은. 가는 국공의 지위에, 이 국공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거의 그 왕의 위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만 있었던 지위라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을 이렇게 했더니 이해가 편한 것 같아. 신라의 갈문왕 같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왕과 버금가는. 그래서 왕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이 국공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래서 국공의 지위에 올랐고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했는데 인수절이 뭐냐면 왕의 생일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언제 생긴 거냐면 덕종 때 처음 생겨요. 덕종이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 인수절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백성들에게 곡식과 뭐 이렇게 고기 이런 걸 나눠줘서 잘 배불리 먹도록 해서 왕의 생일을 기다리고 왕의 생일을
뭐라고 되죠? 이게 기리기 위한 제도예요. 인수절 제도가. 근데 이자겸이는 지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불러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그 사단 신병교육대 1사단 사단 신병교육대 대대장이 자기 생일날 항상 돼지를 잡아줘요. 조교들한테. 이제 훈련병들은 못 먹고 이제 조교들 고생한다고 기관병들이죠. 기관병들한테 돼지를 잡아서 쫙 줘요. 우리가 국군의 날보다 더 기다려요. 대대장 생일을. 야, 대대장 생일이 며칠 남았지?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런 이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날 막걸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참 때 이제 그 대대장 생일을 걸리면 죽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저기 뭐야 밤에 보초 없을 때 고참 되면 밤에 보초가 없거든요. 쫄병들은 못 먹어요. 막걸리도 못 먹죠. 왜냐면 중간에 그 근무 나가야 되니까 이제 막 먹죠. 아 정말 대대장. 제 생일보다 더 기다렸어요. 이게 인수절이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왕의 생일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지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자겸이가 한 일이죠. 근데 그래도 될 만한 위치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인종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인종과 이자겸의 관계 얘기했죠. 인종한테는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장인이기도 하죠. 이런 씨. 아무튼 그 다음에 니은 가의 반란이 진압된 이후,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직후 봉사 10조가 발표돼서 봉사 10조는 최충원이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직후에 발표된 게 뭐냐? 유신령 15개조죠. 15개조 유신령이라는 게 발표돼요. 유신이라는 건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요거를 문제 풀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자겸의 난 이후에는 뭐가 발표되었다? 진압 이후에 15개조 유신령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니을은 어찌됐든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나는 대위국을 세우고 그 군대를 천견충이군 하늘이 이끌고 있다. 이 맞는 설명이죠. 대위국이라고 불렀어요. 대위국. 묘총은 자신이 세운 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대위국이라고 불렀고 그 군대를 천견충이군이라고 했죠. 리을 나는 18자 도참설인데 이게 이제 격자로 이자겸 이씨가 왕을 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걸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오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18자 도참설 내가 노량진의 왕이 될 것이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잖아. 선생님 환불해 주세요. 환불 안 돼. 일주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실망해도 어쩔 수 없어. 이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치원이 지은 어느 승려에 대한 기록인데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가시덤불 해치고 연기 티끌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니 이게 최치원이 이게 문학 문장가라서 그냥 당나라로 가니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가시덤불 해치고 연기 티끌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니 이건 이제 도당했다는 거예요. 도당. 당나라로 유학 가니 얘기해요. 지상사 문 열려 귀한 손님 맞이했다는. 지상사는 이 지상사의 주지가 누구였냐면 지엄이에요. 이 지상사라는 절의 주지가 누구라고요? 지엄이라는. 화엄사상을 배워 고국에 씹었으니 이게 키네요. 화엄사상이. 화엄사상을 가지고 와서 고국에 심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개창했다는 거지. 화엄종을. 우리나라에서 화엄종 개창은 누가 했어요? 의상이 했죠. 지엄의 문화생이었고. 화엄종 개창. 자,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서 개창했죠? 영주 부석사. 어느 왕 때? 문무왕. 문무왕은 의상과 마니또죠.
그렇죠? 의상은 베스트 드레서, 문무왕은 디자이너. 아 진짜 연구한 건데 씨야. 안 되는구나 이런 거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문무왕. 종남산과 태백산이 똑같은 법. 이 종남산은 전주에도 있고 밀양에도 있어요. 이 이름을 쓰는 이 산이. 근데 우리나라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 시안에 있는 종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태백산이 같이 봄이라. 그러니까 화엄종을 우리나라에도 열었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털어버리면 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일찍다 다지길.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일찍다 다지길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원흉. 이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부처고 이 부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왕이다. 하나와 여러 개의 조화. 원흉사상이죠. 이게 정답. 2번은 원효입니다. 신문 화정론을 저술하고 불교를 대중화했던 거는 아미타 신앙. 이런 거 불교의 대중화는 아미타 신앙이죠. 이거는 뭐야? 화쟁사상이죠.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한 화쟁사상. 원효.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미륵신앙을 전파했던 사람은 진표죠. 이 진표와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개 더 해야 될 게 있죠. 법화신앙. 미륵신앙도 있지만 법화신앙. 이 진표도 법화신앙과 관련돼 있고요. 우리가 법화신앙은 언제 배웠냐면 원묘국사 요새할 때 배웠던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게 법화신앙이고 참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찰법회 이런 걸 김제 금산사에서 이 법회를 했죠. 점찰법회는 제가 점 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일본 같은 데 여행 가면 일본 사찰에서 이렇게 뭐 뽑기 같은 거 하죠. 그렇죠. 그게 점찰법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뽑기 하는 거. 재밌죠? 4번. 향가를 지음으로써 국문학사상 큰 업적을 남겼다. 국문학사상?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문장이? 향가를 지음으로써 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게 좀 낫죠? 문장을 바꿔보자고. 향가를 지음으로써 국문학사에. 우리가 향가를 지은 승려들은 꽤 있죠. 제망매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월정사? 월명사. 이게 항상 한 끗 차이야. 괜찮아 괜찮아. 월명사. 그 다음에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는 이 향가와 관련된 승려는 규녀죠. 규녀. 우리는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월명사 이런 사람, 뭐 충담사 이런 사람들 빼고 뭐라고만 써주면 돼요? 규녀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월명사 뭐 이런 사람들은 민숙이 누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지방직 시험에 나왔던 거죠. 지방직 시험에 통일 단원이 하나 나왔잖아요. 통일 문제. 이게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찾는 거였죠. 표정은 뭐 지방직을 전혀 안 보신 분들 같아요. 7.4 남북 공동성명. 답이 남북조절위원회가 답이었죠. 지방직 문제는.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정부를 묻는 것 같아요.
72년의 정부는 박정희 정부죠. 무슨 정부? 박정희 정부. 왜 이렇게 기침이 또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거는 1988년이에요. 이건 노태우 정부죠.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해드렸죠. 노태우, 그 다음에 그 전에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 때와 다르게 좀 이렇게 치적들이 있어요. 뭐 북방 외교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 관계도 굉장히 급진전시키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남북 고위급 회담도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하고, 그 전에 유엔 동시가입도 이뤄내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급진전돼요. 근데 제가 이 이유를 얘기해 줬죠.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가 군인 출신이라서 아는 게 없으니 전문가들이 일을 처리하도록 배려해 줬던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많아서 국가가 돌아가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막말로 외교부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외교 그 분야는 대통령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 외교부 장관이 사실 잘 알지 않겠어? 국방부와 관련된 일은 군인 출신인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보다는 더 잘 알겠지. 그럼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장관들을 뽑는 거니까 노태우 대통령처럼만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누구 얘기할 건지는 알죠? 다음에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이렇게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요.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국민연금제도와 노태우의 캐릭터가 맞아요? 안 맞죠. 노태우하고 국민연금제도하고 어떻게 캐릭터가 맞아떨어져요? 군인인데.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노태우 정부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었겠죠. 그렇잖아요. 노태우 시기 때 외교부 장관이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맺은 거죠. 그리고 이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제도와 1899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국민연금제도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노태우 정부 때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그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경우, 퇴직자라든지 그 다음에 상해를 입어서 퇴직했을 경우, 이게 갑자기 이제 생계수단이 막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과 나라가 이렇게 반반씩 내서 국민연금제도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1999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의 국민연금제도는 가입 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다 확대시켜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 있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할 것 없이 지금은 국민연금제도에 다 가입할 수 있죠. 국민연금 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네요. 박정희 정부가 아니니까. 노태우 정부 때니까. 그 다음에 2번. 학생훈련단체인 학도호국단이 부활하였다. 원래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에 49년도에 만들어져요. 미 군정 시기 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좀 이게 뭐 반공 이데올로기죠. 이제 미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부활한 거는 1975년이에요. 부활한 거는 학도국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 응답하라 이런 시리즈 보면 나오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교련복이라고 해서 깨구리복이라고 해요. 우리 때는 그걸 입고 다니죠. 그래서 학교 가서 군사 훈련도 받고 그랬어요. 저희 때 실제로. 저희 때 교련, 난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희 때 교련 선생님이 월남에 파견되었던 최상사였어요. 저희 교련 선생님이.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스쳐도 사망이에요. 한 번도 애를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아 진짜 한 번도 애를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 이거 뭐 각반 이런 거 잘못 매가지고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농담으로 내가 월남에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졸무. 사람을 진짜 죽였다니까. 너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교련 시간으로.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과거에 한번 기출이 됐던 문제긴 해요. 특히 서울시 문제에서. 서울시 문제죠. 서울 도심 정비 과정. 7에서부터 서울시래매. 서울 도심 정비 과정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광주는 경기도 광주예요. 지금으로 이제 그때 당시 지금 그 뭐죠?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성남시 같은데요. 근데 왜 이게 생겼느냐? 우리 중학교 때 여러분들 사회 공부할 때 위성도시라는 거 배웠죠. 근데 그 위성도시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산, 안양 같은 거는 뭐를 분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장 분산을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장 분산을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 안양, 안산 이런 데는. 그리고 성남은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와요. 위성도시의 설치 이유죠. 성남은 뭐 분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구 분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인구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주택에 대한 어떤 편의 시설이 제공돼야지 이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옮겨만 놓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이 지역의 편의 시설에 대한 제공이 국가에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죠. 이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위성도시 건설 과정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문제에서는 잘 나와요. 이게 1971년에 그러니까 서울시 문제가 아니고 지방직이나 국가직 문제 같은 데서는 이런 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시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산과 익산, 옛날에 이때는 일이었겠죠. 익산이 수출 자유무역지역으로 선정됐던 거는 1970년의 일이에요. 정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다음 중 발해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발해의 역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제왕운기는 단군 조선과 발해의 역사가 쓰여진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삼국유사와의 차이는 발해사를 언급해 놨다는 거죠. 안정복의 동사 강목도 발해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동사 강목도. 이게 왜냐면 조선 후기 있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는 역사 연구가 국학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국학 연구, 우리 것을 찾자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고조선에서 어디로 계승돼야 돼요? 고구려, 발해 이렇게 쭉 와야 돼요. 왜냐면 이건 국학운동의 그 어떤 과정 속에서는 고구려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죠. 고구려를 다룬다는 얘기는 발해를 다룬다는 얘기예요. 발해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이 사람은 신채호는 뭐 당연히 다뤘겠죠.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신채호를 알잖아요. 이 사람 민족주의 사학자니까 당연히 발해를 다루는 거예요. 정답은 권근의 동국사략인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동국사략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책이 3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권근의 동국사략은 태조 때 만든 조선 태조 때. 단군 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 이후의 역사인 발해가 들어갈 수가 없죠. 어? 발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박상이라는 사람이 쓴 동국사력이 있어요. 이건 16세기 때 쓰여지거든요. 16세기 때 존화주의 사관이 반영돼요. 사림에 무슨 사관? 그럼 사림에 존화주의 사관이 반영되는 순간 성리학적 사관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단군 조선, 고구려 이런 역사가 약화되죠. 존화라는 게 뭐예요? 중국을 존중하는 거죠. 중국을 존중하는 순간 고구려사, 발해사 이런 게 왜 빠지는지 알겠죠? 여기도 발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근대사 배울 때 배웠던 분이에요. 현채. 이 사람이 동국사력을 쓰는데 이거는 교과서로 사용되죠. 근대 교과서. 여기에는 발해사가 언급돼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동국 사략도 책이 3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권근의 이거 조선 초기인데 권근의 동국 사략에는 단군 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가 쓰였으니까 발해사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없죠. 발해사는 삼국 이후의 역사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틀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문제가 아주 취약하죠. 특히 매핑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밑도 끝도 없이 외웠냐라고 물어보는. 일제강점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는 되게 독특한 문제인데 보통 일제시대 문제는 1910년대 문화통치, 아니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년대 이후에 민족말살통치 뭐 이렇게 해서 시대를 묻는데 지금 이건 시대를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제강점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부터 리을까지는 다 일제시대 때의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걸 찾는 거죠. 시대를 찾는 문제가 아니고. 여성은 몸빼라는 근로복을, 남성은 국민복을 차용하였다. 이 몸빼는 이중석의 잠옷입니다. 주머니가 여기까지 들어가요. 돈 넣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몸빼는 지금도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그 할머니들이 이 옷을 많이 입고 있는 이유가 돈이 딱 들어가면 안 나와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주머니가. 주머니 뺄 때 이렇게 빼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하면 정확하게 1940년대 여성의 그 노동력 동원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청계천 이북의 북촌에 일본인들의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 북촌은 지금도 한옥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뭐가 있어요? 한옥 마을이 있죠. 여기는 일제시대 때도 조선인들의 동네예요. 조선인들의 동네. 이건 이제 조선인들의 거주 지역이었고 일본에 의해서 신시가지로 조성된 게 어디냐면 옛날에 이제 명치정이라고 했던 지금의 명동이죠. 명동이 바로 일본인들에 의해서 개발된 신시가지예요. 이게 청계천 남쪽이죠. 청계천 남쪽은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청계천 북쪽은 누가?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이것도 서울시 문제에서만 나와요. 지금 이 문제를 7회부터 왜 만들었는지 알겠죠? 청계천 남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촌이라고 해요. 남촌은 명동이에요. 명동. 청계천 남촌을 일제시대 때 뭐라고 했냐면 명치정. 명치정 골목 이러면 이제 일본인들이 뭐 술도 마시고 일본인들 양장점도 많고 이랬던 곳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명동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어디가 서울에서 가장 번화가 했던 거예요. 명동이 가장 번화가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일본인들이 여기에 싹 돈을 다 쏟아놨기 때문에 발전돼 있었던 거죠. 아무튼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신시가지는, 서울의 신시가지는 청계천 무슨 쪽이다? 남쪽이다. 그걸 명동이라고 하죠. 명동.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를 새로운 패션이나 화장법 등을 여기서 소개하였다. 맞아요. 1920년대 모던보이, 모던걸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잡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1920년대 모던보이, 모던걸.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이틴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하이틴이라는 잡지를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그때 장구경이라는 배우가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야. 하얗게.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락스로 지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얗게 이게 지워지니까 이게 글씨처럼 써지는 거야. 그거를 이제 따라 한다고. 여기 여기다 이제 풍운 한자로 여기 이중석 그거 한다고 이제 청바지에다 이제 락스에다 붓을 무슨 붓이 이제 락스에 닿으니까 삭잖아 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진하게 한다고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청바지가 유한 락스 때문에 빵꾸가 나. 그럼 이제 엄마한테 뒤지게 쳐맞는 거야. 멀쩡한 바지에다 지랄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런 거야. 잡지책 보고 따라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신여성이나 삼천리 이런 잡지에 처음으로 이제 파마한 여성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라하는 거야. 파마. 얼마나 신기했겠어 이때 당시 여성. 댕기하고 쪽두리 이게 쪽진 머리 하다가 파마한 여성이 딱 나오니까 와 이렇게 된 거죠. 모던보이, 모던걸. 이때 이 잡지들이 이런 이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맞는 거예요.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식 계량주택에 한국식 온도를 가미한 문화주택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지방직 문제에서 나온 건데 이 서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연립주택이에요. 지금의 일종의. 현재로 얘기하면 연립주택인데 이걸 영단주택이라고 불러요. 제가 개념 수업할 때는 못 해드린 겁니다. 무슨 주택? 영단주택. 이 영단주택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주택으로 바꾼다고요? 연립주택이에요.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러면 문화주택은 뭐냐? 이 문화주택은 상류층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에요. 이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처음 딱 왔을 때만 해도 신당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을지로 동대문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신당동에 가면 이 문화주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고 떠올려 보니까 그 집들이 문화주택이었구나. 그게 뭐냐면 한옥인데 2층 집이에요. 한옥인데 한옥 2층 집이죠. 그리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서양식으로 돼 있어요.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문화주택이라고 해요. 문화주택.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온돌이에요. 온돌. 너무 좋은 거야. 일본은 온돌이 없죠. 다담이라고 해서 얘네들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나무 상자 같은 데다 뜨거운 돌 놓고 끌어안고 자고 막 이래요. 무슨 구석기인들도 아니고 돌 데펴서 이렇게 끌어안고 자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온돌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온돌 문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도 한옥, 자기네들도 한옥같이 이렇게 짓고 그 안에다 온돌을 막 깔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 주택과 일본식 주택, 그 다음에 한국 가구가 다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 문화주택이. 보통 이제 상류층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되고 상류층이라고만 써놓고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2층.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잘 사는 집들이죠. 이런 집들은.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은 무슨 주택이다? 영단주택이라고 한다. 일제시대 때. 정답은 기역과 디귿은 맞는 얘기고 니은과 리을은 잘못된 얘기다. 별표 좀 달아놓으세요. 특히 일제시대 때 뭐에 대한 문제? 주택, 그 다음에 청계천 남쪽, 청계천 북쪽 이런 것들은
서울시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에 서울시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성남 쪽으로 옮겼는데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포착해 놔야 돼요. 서울시 문제에서. 서울시 문제는 특징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할 때 했던 그 서울 도성 그리는 거 있죠. 경복궁 어디 있고 덕수궁 어디 있고 창경궁 어디 있고 창덕궁 어디 있고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좌묘 우사 이런 거. 나중에 다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역이 설치된 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송시열은 사사되면서 죽은 거죠. 제자인 권상아에게 충북 괴산 화양리에 명나라 황제인 신종과 의종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송시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으면서까지 막 트럼프 막 이러고 죽은 거죠. 이 4대가 대단한 겁니다. 신종과 의종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에 따라 권상아 등의 유림들은 이것을 창건했다. 바로 만동묘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할 때도 설명했냐면 화양서원 할 때도 설명했었어요. 흥선대원군 때 만동묘 철폐 이런 거 하면서 묵패발행 화양서원에서의 묵패발행 이런 거 하면서 만동묘 설명했었죠. 그럼 만동묘를 창건한 건 송시열이가 죽은 게 언제 죽어요? 사건을 얘기해 보세요. 기사황국 때 죽죠. 뭐 하면서? 인현왕후 폐비시키려고 하는데 인현왕후 폐비 반대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인현왕후 기사황국 때죠. 기사황국. 그럼 이게 숙종 때네? 송시열이가 언제 죽었으니까? 기사왕국 때 죽었으니까 만동묘가 설치된 것도 언제예요? 숙종 때죠. 자, 그러면 문제 털어버리면 숙종 때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우상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이게 두 차례 나가죠. 1차가 1693년, 그 다음에 2차가 1696년. 이게 다 숙종 때예요. 그 다음에 2번 박세당의 색경이라는 책과 홍만산의 산림경제, 이 책은 다 숙종 때 쓰여진 책이에요. 3번 광물채굴에 대한 세금 징수를 지방수령. 이거는 수령수세제잖아요. 우리가 그 광업 배울 때 처음에 설점수세제는 호조의 별장이 세금을 걷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게 1651년에 설점수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지방 수령이 관리하는 걸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걸 무슨 수세제라고 했죠? 수령수세제. 이거는 영조 때잖아요. 수령수세제는. 수령수세제. 이건 1775년 영조 때죠. 그 다음에 4번. 3번이 답이에요. 4번 서울 이영창이 승려운부와 자 이영창이라는 사람과 승려운부와 장길산. 그러면 장길산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숙종 때죠. 우리 조선의 3대 도적은 홍길동, 그 다음에 임꺽정. 임꺽정을 먼저 해야 되구나. 아니야, 홍길동 먼저 하는 게 맞다.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셋의 공통점은 다 소설이 있다는 거야. 우리 민중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겠죠? 우리 민중은 도적을 좋아해. 홍길동은 허균의 소설이기도 하죠. 임꺽정은 홍명희의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장길산은 황석영이 썼죠. 놀라운 건 세 개의 소설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수업할까요? 홍길동이 활동했던 시대는 연산군 때죠.
임꺽정은 명종 때고요. 장길사는 숙종때죠. 이 중에서 아니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숙종 때니까 맞고 이 소설로 다시 갑시다. 이 소설 중에서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소설 중석이가 추천하는 소설은 뭘까요? 이거? 이거는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잘. 만화로 돼 있어서. 이거는 어려워. 이걸 읽으세요. 알겠어요? 8권짜리. 이걸 읽으면 선생님 그럼 임꺽정과 홍길동 안 읽어도 되나요? 비슷해. 주인공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토리가 비슷해. 다 부자들 다 삥 뜯는 거야. 알겠어?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황석영 장길산이가 재밌죠. 황석영의 장길산이가 재밌습니다. 13번.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77선언? 77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발표되는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건 언제 배웠죠? 안 배웠어요? 89년. 77선언이 88년. 전교조가 89년. ILO가 91년.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죠. 경향신문 폐간. 이건 59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승만이 마지막에 이제 이 독재 정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56년에 신익희랑 붙었는데 신익희가 굉장히 힘이 있었죠. 근데 신익희가 사망하고 나서도 조봉암이한테 많은 표가 쏠리면서 특히 이제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선거 이후에 50년 선거 이후에 진보당을 창당하죠. 그래서 이 진보당을 없애기 위한 작업으로 58년에 신국가보안법 진보당 등록 취소 그리고 이 진보당 등록 취소 사건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경향신문 이걸 폐간한 게 59년이죠. 그래서 신국가보안법과 진보당 등록 취소 사건은 58년 경향신문 폐간은 59년 그래서 장면 내각정부 60년에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정부 들어서면서 장면 내각정부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경향신문 복간. 소련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졌다. 소련이 90년 중국이 92년 이게 정답이네. 그렇죠? 제가 노태우 정부가 했던 가장 중요한 좋은 일 업적 중에서 가장 좋은 업적은 북방외교예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노태우 정부가. 아마 이 노태우 정부가 아니고 뭐 진보적인 정부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럼 빨갱이라고 다 잡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 공산권 국가니까. 이때는 90대 초반만 해도 막 어마어마했었어요.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막 로키라는 영화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소련하고 미국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맨날 소련 애들이 마지막에 막 뒤져 터지는 거예요. 빠밤빰 빠밤빰 막 이래가지고 맨날 시간 마지막에 소련 애들 다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난 건 64년이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4대 지방선거. 4대 지방선거가 뭐냐면 잘 보세요. 기초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광역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이게 4대야. 그럼 이러면 이제 전면적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거야. 이걸 말을 바꾸면 전면적 지방자치제야. YS 95년 전면적 지방자치제 실시. 14번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동학농민운동 순서는 매번 나오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사실 헷갈려요. 쉽지 않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순서 물어보는 거 제가 알아요. 왜냐면 매번 나오는 줄 아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실제로 약간씩 이렇게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게 나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한번 보죠. 자, 기억입니다.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금구에서 집회를 열어. 그럼 이제 이게 금구 집회인데 서울로 진공하여 일본인과 서양인을 몰아낼 것을. 이게 이제 뭐냐면 척외양창이거든요.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동학교도들이 서울에서 교조 신원. 오늘 정부에 요구하는 복합상소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 두 개를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이게 처음에 92년도에 삼례 집회가 열리죠. 무슨 집회? 삼례 집회가 열려요. 전북 삼례에서 집회가 열린 거죠. 우리 교주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들어주질 않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필기 한 대로 쓰는 거예요. 94년에 한양 복합 상소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온 거죠. 한양 복합 상소 운동, 한양 집회라고도 해요. 한양 복합 상소 운동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충북 보은에서 보은 집회가 열려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보세요. 92년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금으로 그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교적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이 이때까지는 교조의 신원을 회복해달라 이러면서 교조 신원운동을 펼친 이제 종교적 성격이 나타나는데, 보은 집회에서부터 정치적 성격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정치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성격의 구호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제폭구민,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제하겠다, 후천개벽,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놈과 양끼를 을을 들어 몰아내겠다, 척외양 창의, 척외양 창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보은 집회를 하던 요 시간에, 여기가 충북 보은인데 이때 전라도에서 금구에서 집회가 열린 거야. 이게 금구 집회가 뜬 거야. 여기서 전라도에서 뭐가 같은 시간에 집회가 열린 거야. 이게 금구 집회.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무슨 집회가 열리냐면 밀양 집회가 열리죠. 이 세 개를 합쳐서 삼남 집회라고 해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 보세요. 한양 복합상소운동이 1893년 2월이고 이게 1893년 3월이에요. 보은집회, 금구집회, 밀양집회가. 근데 이걸 2월, 3월 이렇게 외울 필요 없죠. 순서만 맞는 거니까 니은이 먼저, 기억이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선후 관계로만 보면 지금 한양 복합상소가 떴으니까 이게 먼저가 되고 이게 뒤에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기억과 니은만 순서만 보면.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동학농민군이 백산에서 호남 창의소를 설치하고 경문을 발표했다. 이게 1차 동학농민운동 발발한 거야. 뭘 발발한 거야? 1차 동학 발발한 거죠. 그러면 리을 볼게요. 전봉준이 삼례에서 농민군의 집결을 도모하고 기병을 촉구하는 통보를 줬다. 자, 삼례에서 경문을 돌리고 다시 일어난 게 뭐냐? 그게 2차야. 이때 김학진이 지원을 해줬죠. 전라도 감사 김학진. 왜? 전봉준이가 2차 봉기한 이유는 누구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 몰아내려고 해서. 그래서 삼례에서 9월에 집회가 열리고, 집회가 아니고 9월에 봉기가 열리고, 그 다음에 논산에서 다음 달에 논산에서 남북접이 집결한 거죠. 이거 2차 동학이야. 그래서 삼례 이 이후에 논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북접 집결이 일어나서 이 남북접 집결을 한 동학이 어디로? 서울로 올라오려다가 어디에서? 공주 우금치에서 다 죽은 거지. 그래서 이 남북접 집결이 10월. 그 다음에 이 삼례 이 삼례 봉기가 9월이에요. 9월. 그리고 이 호남 창의소는 1차 동학이니까 1894년 4월 초라고 보면 돼,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이게 4월, 9월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게 1차, 2차. 그럼 이건 선. 이게 선이고. 그죠? 이게 후죠.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매덜 이러지 말고. 왜냐하면 교조 신혼운동이 1차 동학농민운동 다 전이잖아요. 그러면 니은,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삼례 봉기 과정에서 누구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 전라감사 김학진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 자, 얼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쉽게 내려면 여기다 금구를 안 주고 뭘 줘야 돼요? 보훈지폐를 줬어야 되고, 여기다 삼례를 안 주고 남북접 직교를 줬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논산 이런 데를 줬어야지. 그래야 문제가 난이도가 쉬워지는데,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준 거야. 금구도 넣고 여기다 논산, 여기다 삼례도 넣고. 그럼 삼례를 넣으면 수험생들이 삼례 지폐랑 헷갈리거든. 오케이 바리? 동학농민운동 순서는 전형적인 기출 유형이죠. 매번 출제된다라고 봐야 되는. 그리고 저번에 지방직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근현대사 비중이 높다, 상당히. 그러니까 근현대사 비중이 아이고 이번엔 근현대사 안 나왔습니다 라고 할 때가 6문제야. 근데 근현대사라는 기간 자체를 보면 1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에 6문제가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근데 저번에 얼마 전에 봤던 지방직 문제는 근현대사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어요? 8문제가 나왔죠. 8문제면 전체 국사의 40%를 근현대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비중이에요. 근대사가 3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비중이에요. 조선사가 3문제 나왔어요. 근데 근대사면 흥선대원군 때부터 언제야? 한일 합방 되기 전까지죠. 그거 뭐 몇 년이나 돼 사실. 1860년부터 1910년인데.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동학은 제가 국사 공부를 얼마나 지엽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이제 판가름하는 걸로 활용하는 게 동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즘에 이제 경찰 수험생분들 진단평가 같은 거 해요.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학원 들어오시기 전에 얼만큼 국사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할 때 저는 이제 평가 자료로 없이 그냥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자 동학 순서 맞춰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안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동학은 꼭 기억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동학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우리 국사적으로도 반봉건 반외세 그 일사분면에 놓여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대사에서 한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당연히 동학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일제가 제정한 법령으로 옳은 것.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덤벙덤벙 되지 마시고, 자, 문제를 좀 분석하셔야 돼요. 이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제정한 법령이야. 그러면 이 법령은 태형이니까 시행되던 시기는 태형이 만들어진 게 1912년이고 1920년까지 태형령이 적용돼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번에는 제정된 법령을 찾는 거죠. 회사령은 1910년. 그 다음에 우리 쭉 해볼까요? 산림령. 이게 몇 년이야? 1911년. 어업령. 1911년. 광업령. 1915년. 그럼 이 중에서 자 보세요. 회사령,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중에서 이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광업령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이건 제정한 법령을 찾는 거니까. 시행되던 시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신문지법은 1907년이에요. 그리고 임야조사령은 1918년이에요. 토지조사령이 1912년. 임야조사령이 1918년이에요. 토지조사령 왜 했어요? 토지 뺏으려고 한 거죠. 임야조사령 왜 한 거예요? 임야 뺏으려고 한 거예요. 치안유지법은 1925년. 그럼 정답은 3번. 이게 공무원스러운 문제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공무원스럽잖아요. 이런 걸 수능에서 내면 아마 자살할걸요, 애들? 이게 뭐냐면서? 다 같은 시기 아니냐면서? 1910년대 무단 통치식인데. 더 웃긴 건 신문지법은 뭐냐면서?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다면서. 그러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공무원에 맞춰서 잘 낸 문제예요. 이 문제는. 딱 봐도 공무원스럽죠. 길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가, 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자강이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의 책자를 내놓았는데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중에서 조의제문과 술주시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여러 추관들에게 이는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김일손의 악은 모두가 김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응? 해커스에 다니고 있는 수험생들의 역사관은 다 저 새끼 때문이다. 저 새끼를 잡아 죽여라. 부관 참시해라. 무호사화죠. 김일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호사. 연산군 4년에 일어난 사화죠. 그 다음에 남고는 나뭇잎에 묻은 감즙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 나뭇잎에다 주초위양 4글자를 써서 갉아먹게 했대요. 우리 주초위양이 뭔지는 알죠. 우리가 주자가 이렇게 쓰는 거고 초자가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초자를 여기다 올리면 이게 이렇게 올리면 이게 무슨 자가 돼요? 이게 조자가 되죠. 그래서 주초위왕이라는 게 조위왕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조씨가 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남곤치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갈잎을 이제 뜯어서 전하 이게 회개한 일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바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어이 이런 회개한 일이 있을까요? 뭐 이런. 근데 이제 중종도 이때 조광조의 개혁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있어서 중종도 이 과정에서 이제 조광조를 이제 유배를 보낸 거죠. 정함을.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죠. 중종 때 일어난. 그러면 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호사화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 기묘사화가 원인이 된 것. 정철이 진주로 유배되는 계기는 건저희 사건이에요. 건저희 문제 뭐 이렇게 했죠. 이건 1591년 임진왜란이 터지기 1년 전이죠. 기축옥사가 1589년 기축옥사 정여림 모반 사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정철의 건저희 문제가 1591년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이 없어요. 윤원영이 조정을 장악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을사사화죠. 대윤, 소윤의 싸움에서 소윤이 승리한 거니까 이건 을사사화죠. 이건 명종 때예요. 명종 즉위년에 일어났다. 패비 윤씨 사사 사건에 연루된 살인들이 제거되었다. 아 이건 무호사화 아니죠. 이게 이렇게 된 건 뭐예요? 갑자사화죠. 연산군 10년에 일어났던 그렇죠? 1504년에 일어났던 갑자사화. 나가 정답이네요. 혈량과를 통해 발탁된 신진 인사들. 이거 뭐예요? 살인들이죠. 혈량과 실시는 누가 주장했어요? 조광조가 주장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제거된 신진 인사들을 뭐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기묘살인 이렇게도 부르죠.
기묘 살인들이 희생되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일제강점기의 종교계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박중빈은 원불교를 창시하고 원불교 창시는 1916년이에요. 새생활운동, 근검, 절약, 저축 이런 걸 강조하죠. 원불교 교단은 지금도 크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그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원음불교라고 해서 불교 방송도 있고 그래요. 원불교 재단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종교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잖아요. 다 사이비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큰처남 달려옵니다. 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원불교 교단도 원래 이제 불교에서 파생된 거지만 원불교도 아주 굉장히 튼튼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문화적인 어떤 상대주의, 종교적 상대주의 이런 게 아직도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가치관, 신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그걸 믿는다고 막 저기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상한 종교가 있죠. 사회에서 지탄받아야 되는 종교들.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종교들. 마치 무슨 막 옛날처럼 그 뭐죠? 뭐 하늘에 뭐 이렇게 뭐 바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몸을 바치고 막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적 상대주의가 있듯이 종교 상대주의는 필요하다. 천주교인들은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천주교인들은 만주 지역에서 의민단을 조직해요. 이게 이제 1919년에 조직된 항일 무장 단체예요. 천주교에서 만든. 그래서 이 의민단이 어디에도 참여해요?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를 하죠. 1920년에. 청산리 전투에 의민단이 참여해요. 대한의민단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3번 박은식은 유림단체인 대동학회를 조직하여 일제히 유교 친일화 정책에 저항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대동학회는 유학을 친일화시키려고 만든 일본이 만든 단체예요. 아니야 일본이 만든 건 아니죠. 누구라고 딱 하면 이게 친일단체인지 알아요. 이완용. 이런 정도의 캐릭터는 있어야 돼요. 딱 얘기하면 모든 설명이 끝나잖아요. 대동학회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럼 설명 필요 없는 단체죠. 이건 유교 친일화를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근데 우리가 이 대동학회 문제가 박은식이랑 붙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이 박은식 선생님이 양명학자거든요. 마지막 양명학자인데 이 양명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실천성 이런 걸 강조해요. 지행합일이죠. 그리고 우리 정제두가 양명학자였죠. 강화학파. 정제두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일반민을 도덕적 실천 주체로 인식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일반민을 도덕적 실천 주체로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 평등 그리고 민중이 국가 권력의 중심이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박은식 선생이 뭘 만드냐면 캉유에이의 이론을 접목시켜서 대동사상을 만들어요. 이 대동사상 때문에 이 대동학회가 자꾸 이렇게 크로스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님이 주장한 사상은 대동사상이라고 해서 평등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 대동학회는 쓰레기 단체고 그래서 이 대동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박은식 선생은 대동교도 만들어요. 이거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거라는 거죠. 대동학회랑은. 그 다음에 4번 한용운과 일부 청년 승려들이 사찰령 폐지와 정교 분리를 주장하며 사찰령 폐지는 사찰령이라는 것은 이제 191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사찰령이 얼마나 웃기냐면 주지를 총독이 임명하는 거예요. 나카무라 주지, 기마모토 주지 뭐 이렇게 해서 임명하는 거죠. 이걸 주장하면서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해. 특히 뭐죠? 하여튼 일본이 우리나라 불교에 침투되면서 우리나라 불교가 굉장히 이상해져요. 기존의 불교 교리들이 다 흔들리죠. 근데 우리나라 불교를 왜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냐면 우리나라 불교가 일본이 연구를 해봤더니 호국불교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정신을 말살시켜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일본 일제시대 때 바뀐 승려제도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제도가 뭔지 알아요? 대처승제도예요. 스님 결혼할 수 있게 하죠. 스님들 다 결혼하세요. 일제시대 때 결혼하라고 장려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처승제도예요. 이게 1921년에 친일화되는 불교를 막겠다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주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조선불교 유신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려들 공부하자는 거예요. 역사 공부도 하고 근대 학문도 공부해서 승려들이 공부를 해야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저항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공부해야 저항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길게 해드린 이유는 일제시대 종교 문제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 기출문제를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덜컥하고 실전에서 나오면 맞출 확률이 거의 없죠. 이런 것들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특히 실전동형에서는 기출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실전동형에서는 기존에 기출이 잘 안 됐던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밑줄 친 왕대에 편찬된 서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만리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살펴보건대 업문을 제작하신 것이 치크기 신묘하시어 신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일을 했는데 저의 좁은 소견으로 보니 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면 되죠. 그렇죠? 얘기하지 말고. 왕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하였다. 그래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음소문자를 한글을 만든 거니까.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 뜻이 백성들이 편리하게 글을 쓰게 하려고 하는 건데 니네는 빠져라 이거예요. 세종의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네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든 게 아니니까 니네는 불편하고 어려운 한자를 쓰면서 졸라 잘난 척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냐. 한자 쓰면서 서로 잘난 척하면서 이 글자 알아? 허허 이러면서 살아. 내가 만든 목적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름도 훈민정음이라고 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왕은 세종이죠. 세종. 그럼 세종 때 만들어진 책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설명의 의미가 없고 이게 답이에요. 해동제국기는 신숙주가 쓴 책인데 신숙주가 세종 때 서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일본에 가요. 그러니까 일본에 간 거는 세종 때예요. 근데 이 해동제국기를 쓴 거는 성종 때 쓰여진 책이에요. 이건 신숙주의 기행문이죠. 신숙주의 일본 기행문이에요. 일본 기행문인데 정리를 해보면 세종 때 일본에 가요. 일본에 파견돼요. 서장관으로 임명돼서 일본에 파견돼서 이게 편찬된 거는 언제부터 편찬돼요? 성종 때 해동제국기가 편찬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세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19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걸 잘 놓치지 계속? 저 오전 수업할 때도 많이 놓쳤어요. 손에 무슨 문제가 있나?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오후 2시경에서 4시경 적산의 동쪽 언저리에 도착해 배를 정박시켰다. 이 적산은 순전히 암석으로 된 높이 우뚝 솟은 곳으로 산에는 절이 있어 그 이름을 적산법화 뭐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는데 본래 그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다. 입당구법 순례행기. 옌닌이라는 승려가 쓴 거죠. 일본에 장보고네요. 법화원이니까. 흥덕왕이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게 아니고 신무왕 민해왕을 몰아내고 민해왕을 몰아내고 신무왕을 왕으로 앉히는데 이 장보고가 힘을 쓰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다 신무왕 옹립
개성을 근거로 성장한 대표적 호종은 왕건이죠. 여러분들 그 시간적으로 보면 왕건과 장보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이 생각 들죠?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호족할 때 같이 배웠던 거예요. 왕건은 해상 세력이고 장보고는 군진 세력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같잖아요. 둘 다 최수종 아니에요? 얘도 최수종이고 얘도 최수종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같은 시대고.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왕건하고 이 장보고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수업을 멀리 해가지고 장보고는 우리가 고대에서 하고 왕건은 우리가 저기 고려 건국과정에서 막 설명하니까 이게 되게 멀리 떨어져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다 하고 나서 하니까 비슷한 시기야. 비슷한 시기. 왕의 외척으로서 막대한 권력을 이 자기 딸을 이 왕비로 앉히려고 노력을 하다가 제거되죠. 그래서 외척이 된 적은 없어요. 되려고 하죠. 일본의 회역사, 일본에 파견된 장보고가 일본에 파견한 상단이죠. 그 다음에 일본 하카타에 파견한, 그 다음에 이건 당나라에 파견한 장보고의 상단입니다. 회역사, 견당 매물사를 파견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가, 다에서 설명하는 인물과 그 활동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조선 중립화론. 유길준. 유길준에게 이 중립화론을 건의한 사람은 또 따로 있죠. 그 막 떨고 있는 사람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 보빙사의 부사 자격으로 미국을 시찰하고 귀국 후 우정 총국 설립을 주도하였다. 홍영식이에요. 이 보빙사의 그 총사, 그러니까 보빙상단을 이끌고 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민영익이에요. 민영익이가 이제 보빙사를 이끌고 간 거고 부사로 따라갔던 사람은 홍영식이죠. 헷갈리면 이것만 가지고도 찾아야 돼요. 초대 우정국 총판이 됐죠.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거예요. 3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방문국 설립과 한성숭보 발행을 주도하였다. 박영효. 3차 수신사. 옳지 않은 것 1번이 답이에요.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은 서재필에 의해서 만들어요. 필립 제이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2번 나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김옥균 등과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렇죠. 급진개합하니까. 그리고 조사시찰단으로도 파견되고 다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연립내각 김홍집 박영효의 연립내각 홍범 14조 이게 김홍집 박영효의 연립내각 이게 2차 갑오개혁이죠.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반역음모에 연루되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맞고 가나다는 박규수의 문화에서 공부한 개화파입니다. 제가 박규수의 사랑방이 개화학원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개화 사상을 가진 이들은 다 어디서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다 정답이고 이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